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후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큰 수술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파장을 주시하며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9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68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나흘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62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속보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 브리핑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흘 연속 10명 안팎의 좀 안정적인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0명 수준, 10명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는 9명이 증가를 했고요. 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5명이니까 절반을 넘는 수준이죠. 현재까지 1,6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8,200여 명이 완치를 받아서 완치율이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사망은 237명으로 치명률은 2.2% 수준입니다. 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흘 연속 10명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된다는 것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총선과 또 부활절 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특징이 네. 무증상 감염도 많고 무증상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10여일 정도는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누적해서 이제 1,000명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10여 명 안팎 생기고 있지만 해외 유입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있고요. 또 하루에 3,000명 정도 아직도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자가 격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사흘간 한 자릿수지만 또 해외 유입 사례도 5명 안팎으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등지 또 미국 등지에서 이 격리를 해제하고 좀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4월 21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1,183명입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233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사망하셔서 총 사망자는 237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 환자 9명 가운데 4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5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3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건입니다. 5명 중 4명은 우리 국민이고 1명은 외국인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후속 조치, 공공 실외 체육시설 운영 방안, 재개 방안,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자연 휴양림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틀째로 국민 여러분께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실내 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실외 공공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하며 방역 환경이 준비되는 대로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는 운동 전후 친목 모임이나 단체 식사를 삼가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되는 경우 언제든지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여야만 한다며 이와 같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고위험 집단시설 등에 대하여 수시로 샘플링 검사를 하는 등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 4월 18일 이후 확진 환자가 10명 내외로 지난주보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와 같이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의 영향과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 등을 고려하여 어제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불편과 피로감을 느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로 공공시설의 단계적 운영 재개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논의하였습니다. 실외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 조치와 운영 재개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 사항을 평가하여 5월 5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내일 개인 지침과 집단 지침의 기본 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금요일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 TF를 통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 단체 등이 지켜야 할 기본 준수 사항에 대한 법적 이행력 담보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와 같은 벌칙 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실외 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 체육관과 같은 공공체육시설 중 2만 4천여 개 실외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 사항 등 지역별 여건과 밀접 접촉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가 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많은 실외시설들이 이번 주부터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다만 공공 실외 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방역 세부 지침을 준수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방역 세부 지침은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정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 이용 경험자 이용 제한, 운영 시간, 이용 인원 등 제한으로 이용자 분산 유도,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 체육시설에서의 행사, 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적인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은 방문객의 감염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현행과 같이 탐방로와 90개 시설 가운데 29개 주차장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해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등 체류시설의 순차적 개방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공영 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은 방역 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합니다. 2월 넷째 주부터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의 실내외 15개 시설 모두 휴업 중이었으며 현재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을 한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국립치유원부터 입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숙박시설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방 대상인 국립 야외시설에는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포함되며 개인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가운데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시설은 국립시설에 준하여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시 10인 미만 규모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
전시관에 대해 운영 재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경우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등의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야외 활동과 모임을 다시 재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기간에는 연휴가 있어 많은 분들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 수칙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는 감기와 같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염 감시를 철저히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는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완화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이제 내일부터죠. 자연 휴양림 공공시설이 이제 개방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야외 공공시설은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일부터 자연 휴양림하고 수목원은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숲에 가서 좀 주무시고 싶은데 숙박시설은 그렇죠. 아직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또 국립공원 탐방로, 그다음에 야영장 등이 있는데 여기도 개방을 아직까지 안 했는데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공체육시설, 뭐 축구장이나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공공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준비가 되는 대로 지자체가 이번 주 내에 점차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운동 뒤에 친목 모임을 갖거나 같이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제 완화된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진행이 되면 이후에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나아가게 되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형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초안을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배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이 코로나19가 상시적으로 또 한 1, 2년간은 앞으로 유행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해서 이 공공시설 또는 집단 밀집시설 같은데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벌칙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침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앞으로 코로나19가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뭐 유행을 했다가 조금 잦아들다가 그런 전 세계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속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들은 유형별로 또는 어떤 시설별로 전부 만들어 놓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이제 5월 5일까지의 결과를 보고 공공시설의 단계적 운영 계획, 지금은 이제 실외 우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5월 5일 이후에는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실내도 지침을 만들어서 오픈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실내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또 학원 등등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금지를 시켰다가 어제부터 이제 풀린 상황이 된 거죠. 다만 이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열이 나는 환자는, 그러니까 열이 나는 분은 이제 입장이 불가하고 또 거리를 떨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또 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 계획이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찌 보면은 그 운영하는 지침들은 나왔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전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수칙들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거리두기 상황입니다. 뭐 네. 완화됐지만 일단 사람 간의 어떤 거리 1, 2m 정도는 충분히 지키시고 특히 밀집 시설에 갈 때는 마스크 네. 착용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이 플라스틱 손잡이 같은 경우는 최장 3일 정도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반드시 손 씻기를 생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정세균 총리가 이제 오전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어려운 바이러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영리한 바이러스고 그래서 네.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 탑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보면 그 굉장히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렸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환자가 1,800여 명의 하루새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6,000명, 7,000명이 훨씬 넘어갔는데 자칫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무증상 감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확산에 좀 경계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역 당국이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네.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올해 겨울에 재유행 팬데믹이 재발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부터 지적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1918년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보면 2월, 3월, 4월에 이제 그 미국에서 조금 발병을 했다가 네. 그해 가을에 북반구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서 많은 사망자, 3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고가 두 번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해 봄에도 또 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유행까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도 전염력이 전파력이 굉장히 세고 아직까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름쯤에 북반구에서 좀 잦아들다가 가을, 겨울에 다시 재유행 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좀 조심을 하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활동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활동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워낙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밀집된 환경에선 무조건 전파가 가능합니다. 네. 여름이라도 뭐 에어컨이 있는 실내 밀폐된 공간에선 환자가 한 분 계시면 오히려 더 전파가 잘 될 수 있죠. 네. 또 현재 적도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 아시죠? 에콰도르가 적도란 네.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퀘이터가 영어로 적도니까 네. 이게 스페인어로 에콰도르가 적도에 있는 나라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최근 여기서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보다는 이 밀집도 또는 방역, 태세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생활 방역 수칙을 보면 연이어서 특히 이제 환기 같은 것도 언급이 됐잖아요. 환기,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됐을 경우에 환기를 적절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비말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면 물론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 움직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기류가 생겨서 네. 또 전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 공기를 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바이러스의 밀도 이런 것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 네.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해외 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양성인 경우도 나왔고요. 또 수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네. 아주 그 접촉자들을 찾아내서 모든 무증상이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열이 나고 폐렴 증상이 있고 폐렴이 심각한 경우에만 지금도 그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양성률이 뭐 50%까지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연속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이틀 연속 300명대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미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 사망자도 하루새 20명이나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 사망자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아직도 일본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제 보도들을 보면 검사를 받고 싶어도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잘 대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진단, 격리, 또 조사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기간이 짧아야 그 환자가 확진자로 판정을 하고 또 접촉자를 찾아낼 수 있죠. 네. 미국도 최근까지는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환자 확진자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도 확진자로 환자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진단 검사를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검사법을 빨리 개발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고 또 접촉자들을 찾아내서 많은 검사를 통해서 차단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을 해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 판매자가 돈을 주고 원유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으로 사상 처음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원유 수요가 급감했다는 건데 그만큼 세계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팔리지 않은 원유 때문에 저장고가 넘칠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국제유가 대폭락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마이너스 37.6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판매자가 돈을 주고 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란 겁니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폭락세 속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에 비례해 원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5월부터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3천만 배럴에 이르는 수요 감소분과의 격차를 메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he cuts put forward by OPEC Plus and the involuntary cuts taking place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not enough to meet the falling demand due to the coronavirus.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거래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악재가 유가 하락을 더 부추겼습니다. 다만 11월 인도물 유가가 30달러 선을 웃돌면서 하반기 원유 수요 회복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대폭락이란 악재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국내 수출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4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이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217억 2,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 보면 8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만 조업일수가 지난해 4월보다 이틀 적었기 때문에 하루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8%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과 자동차 부품이 50% 안팎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와 반도체도 각각 30%와 15% 정도 감소하는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도 중국과 미국이 17%가량 줄었고 유럽연합과 베트남 등은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홍콩, 중동 등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모두 두 자릿수의 수출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6% 감소했습니다. 승용차와 정보통신기기 등은 수입액이 늘었지만 원유와 기계류, 석탄 등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수출 부진은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 어제까지 올해 누적 수출은 1,52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4.8% 줄어 수출입 통계 지표가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동안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로 문을 닫았던 학원과 체육시설 등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부탁했는데요. 이수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태권도장. 휴업한 지 2달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태권도장에 온 아이들은 마스크를 끼고 충분한 거리를 지키며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에도 손을 소독하고 공용 공간 사용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한동안 우리 체육관 탈의실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한 옷으로 그냥 입고 도복 안 입고 와도 됩니다. 코로나19로 휴관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2월 23일서부터
4월 19일까지 휴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임대료도 걱정을 해야 되고 뭐 부가적인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기세라든지 들어오는 사람마다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하고 체온을 잽니다. 학생들이 간격을 띄우고 앉을 수 있도록 책상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했다가 지금 저희 학원의 방역 실태라든가 그런 좌석 뛰기 수업을 함으로써 지금은 거의 학부모들 호응이 좋아서 지금 거의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일부 밀집 시설들이 조심스럽게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특히 PC방과 유흥업소 같은 밀폐시설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영장 등은 운영 재개에 신중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께 혹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중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되실까 봐. 운영을 재개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또 정부는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놀이공원이나 상점 등 40여 개 유형별 방역 지침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방역 지침이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지 홍석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8주 만에 재개된 병역 판정 검사 현장입니다. 출입구는 하나, 외부인은 못 들어옵니다. 사람 사이 간격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띄우고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자, 마스크는 코 위까지 씁니다. 마스크 올려주세요. 소독제로 손을 닦고 비닐 장갑을 낍니다. 체온 측정도 필수입니다. 희망자에 한해 최소한의 인원만 진행하게 됩니다. 주 검사를 꼭 받겠다고 하는 최소 인원을 선정해서 그 인원을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각종 채용과 자격증 취득 시험도 재개됩니다. 한꺼번에 응시자들이 시험장에 몰리지 않도록 입실과 퇴실 시간을 분산하고 응시자 간 거리는 최소 1.5m 이상 뛰어야 합니다. 증상이 있지만 꼭 시험을 봐야 하는 응시자를 위해 시험장과 화장실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면접 시험은 화상 면접 등 비대면이 원칙이고 불가피할 경우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별 지침을 40여 곳에 대해 마련해 보다 세밀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점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주고 팔아야 되는지, 백화점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놀이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런 삶의 터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7천 건이 넘는 시민 의견이 인터넷으로 접수됐다며 내일부터 유형별 지침들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전 국민이냐 70%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부와 여당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자는 정부 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100% 지급을 거듭 주장하며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회의에서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 공약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어제 불발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전 국민 70% 지급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돈 문제가 아닌 철학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하위 70%에 지급하자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정부안이 자신들의 의견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 공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황 전 대표의 안은 전제가 100조 원 자금 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조율돼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엔 각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해외 유입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명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명씩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은 2명입니다.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수도권 전체 누적 확진자는 1,376명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8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 확진자는 강서구의 자녀 집에 머무르다 지병 진료를 위해 찾은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의 동거인인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70명으로 늘었습니다. 20일 동안 병원 전체가 폐쇄됐던 의정부 성모병원은 어제부터 부분적으로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곧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추가 확진자가 연일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2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보규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명입니다. 대구에서 2명이 나왔고 경북은 0명입니다. 경북의 경우 지난 2월 19일 3명이 첫 확진자로 이름을 올린 뒤에 62일 만인 오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의 발표 한나절도 안 돼 예천에서 10대 청소년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주에서도 확진자가 1명 나왔다는 자치단체의 발표가 조금 전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내일 공식 집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하루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제2미주병원의 환자 1명과 확진자와 접촉한 1명입니다. 대구는 2주째 추가 감염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200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운동과 돌봄, 경제 등 10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방역 세부 규칙을 만듭니다. 또 이들 민간위원은 매주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수칙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조금 전 발표된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사망자는 1명 증가한 2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새 9명 늘었습니다. 모두 1,683명입니다. 이 전체 확진자에 대해 나이별 발생률을 분석해 봤는데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이죠. 신천지 교인 가운데 20대 비율이 높은 것도 원인이지만 젊은 층의 활발한 활동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감염을 막으려면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날짜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나흘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열흘 이상 붉은색으로 표시된 50명 미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당초 목표로 정했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볼까요? 서울, 경기, 대구에서 각각 2명씩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검역 과정을 포함하면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오늘도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011명으로 전체의 9%를 넘어섰습니다. 날짜별로 분석해보면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2주 동안 전체 해외 유입 사례의 60%가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후론 입국자가 감소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크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달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유럽발 확진자가 많았죠. 그런데 이달 들어선 분홍색으로 표시된 미국 등 미주 국가를 방문한 확진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해외 국가별 확산 추이와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이제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에 이어 미국도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반면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에선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인도는 18,000명을 넘어섰고요.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8,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재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경제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 일부 주에선 시위대와 의료진이 대치하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한국의 진단 키트가 메릴랜드주에 도착한 가운데 진단 역량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주지사 간 장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확진자 78만 명, 사망자 4만 명이 넘었지만 경제 봉쇄를 불라는 항의 시위는 텍사스, 오하이오주 등 18개 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And there's no reasons why the churches can't open, the bus, the businesses, the restaurants, and everything like that can't be open. 일부 주 시위 현장엔 총기까지 등장했는데 배후에 극우 성향의 조직이 개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주도 덴버에선 시위대와 이를 막아선 의료진이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타결이 임박할 것 같았던 54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추가 지원 법안은 의회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보건의료지원금 배분, 빈곤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코로나19 검사 50만 회를 할 수 있는 분량의 진단 키트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sincerely thank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common hidden enemy.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가 미국의 진단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Maryland right there. So could have saved a lot of money, but that's okay. Go to South Korea for No, I don't think he needed to go to South Korea. I think he needed to get a little knowledge. 앞서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워온 호건 주지사는 검사를 늘리지 않고는 줄을 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에선 의료진과 의료용품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2,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 대신 시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잘라 의료기관에 기증할 방호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目標としましては5月1日までの間に2万枚作成できれば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本当に大変助かっております。 의료진 부족도 심각합니다. 아이치현은 퇴직 간호사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職に就いておられない看護職の皆さんにぜひ期間限定で結構でありますので、ぜひ現場に復帰をして 이런 가운데 한 민영방송은 사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변사자가 지난 1개월 동안 최소 6명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9일 도쿄 길가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진 6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7,800건, 검사를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検査ができませんっていう返答だけで特に指示とかもなく知らないうちに広めるっていう噂だけはあります。
심지어 검사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검사까진 시간이 또 걸립니다. NHK 조사에서 도쿄의 경우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기까지 4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어제부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역에 따라 신청자가 수백 명씩 몰리는가 하면 가족 수 등에 따라 구분한 신청 날짜를 몰라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 박희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건물 바깥까지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도 지키고 체온 측정과 손소독도 하느라 긴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번호 되면 들어가실게요. 긴 기다림 끝에 건물 안으로 들어왔지만 복도 역시 사람들로 혼잡합니다. 번호표를 뽑았지만 대기자는 50명이 넘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 첫날인 어제 수원 등지에서는 신청자가 수백 명씩 몰려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접수처를 많이 찾았습니다. 경기도는 혼잡을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을 나누고 요일 오부제를 실시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청 첫 주차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 차에는 3인 가구, 3주 차에는 2인 가구, 4주 차에는 1인 가구와 미신청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이 달라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알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신청 누락이 발생에 우려되고 있어서 방문 접수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현장 접수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한 뒤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계약을 해서 모두 540만 명의 학생이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약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특히 이 저학년 학생 혼자서는 원격 수업을 해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점을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계약 날 초등학교 2학년 효리 엄마는 바쁩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 왜냐면은 엄마가 끝까지 봐줄 수가 없어. 효리가 이제 스스로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하지만 저학년이 혼자 사이트에 접속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엄마가 대신해 보지만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초딩 사이트에서 보려고 그러거든? 아, 그래요? 그냥 실시간으로 보는 거는 TV밖에 안 돼요? 부랴부랴 TV 앞으로 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IT 기기 수업이 어려워 방송을 봐야 하는데 안내를 잘 받지 못한 겁니다. 효리를 포함해서 전국에 146만 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온라인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효리 어머니께서 효리 옆에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4학년 언니도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언니 보고 올게. 됐어? 로그인 됐어? 아직 오픈 준비 중. 아직도 오픈 준비 중이야? 응. 또 안 돼. 엄마는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 꾸러미 과제도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이걸 사진 찍어서 사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송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카톡 같은 거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아이들도 이 상황이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 없고 싫은 거는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나 맨날 물어보니까 엄마 너무 화를 내요. 방금 본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동생을 언니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야 합니다. 체크 좀 해줘. 아직 오늘 첫날이고 모르니까. 알았지? 엄마 갔다 올게. 이런 가운데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 초등학생들의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항공업계 타격이 심각합니다. 인천공항 근무자 3분의 1이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 같은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활기를 잃은 대한민국 관문 영종도 변진석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화물을 나르던 김정남 씨. 얼마 전 회사로부터 내용 증명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리해고 통보였습니다. 물품 정리하라는 얘기도 있고. 예, 패스 반납하 공항 이제 저희는 패스가 시에 들어가니까 또 패스 반납을 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나마 유급 휴직으로 버텼는데
해고 통보에 결국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한시적 해고를 좀 막아달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세요? 어떠세요? 예, 저희는 입장이 지금 뭐 물에 빠져서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건져야 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김 씨가 일하던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희망퇴직과 유급휴직으로 사람을 줄이다 결국 8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집사들 그냥 일선 놓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도 그 2, 3개월 더 가면은 진짜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자, 앞이 캄캄한 그런.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부터 생채기를 냈습니다. 인천공항 관련 노동자 전체 7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3분의 1, 2만 5천 명이 휴직 중이거나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무급 휴가나 휴직을, 특히 이스타항공은 350명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는 더 약한 곳부터 무너졌습니다. 지상조업사, 협력업체 노동자 절반 정도는 일을 못하고 있고 면세점, 식료품점 직원도 30%가 휴직 상태입니다. 정부 대책에서도 소외된 하청 노동자들. 무급 휴직을 하느니 차라리 사직을 선택합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해서 시력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금도 무용지물. 자기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사업주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공항, 호텔, 식당 할 것 없이 영종도는 이미 활기를 잃은 지 오래. 고용위기 지역 지정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국내 최대 의류 상가인 동대문 시장도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값싼 원단이 들어오지 못해 옷 만들기가 어렵고 또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저녁 8시 동대문 시장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상인들과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차들로 붐비던 거리가 요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산합니다. 손님들 태우고 오는 버스가 일주일에 2번, 3번씩 왔었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지금은 2달에 한 번 오고 저번 주에 한 번 오고 지금 3달 사이에 한 몇 번, 5번도 안 온 것 같아요. 이 도매시장 안으로 들어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에 떠밀려 다녀야 했던 상가 복도도 횡하기만 합니다. 원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있고 공간도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몇 개 없어요. 여유가 있죠. 이 의류업계 최고 성수기로 꼽히는 봄을 앞두고 맞은 코로나 직격탄에 이 상인들은 그야말로 울상인데요. 봄 신상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래처 사장님들이 물건을 많이 하실 때인데 작년 대비 매출이 거의 80%, 많게는 80%에서 적게는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상가는 코로나 이전에는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옷을 판매하는 중국 VJ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사이 600여 명의 VJ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상가도 꽤 많이 이제 그 BJ 왕홍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들어오면 일단 2주 격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버리니까 아예 그분들도 아예 발길 끊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쇼핑몰보다 가득 찼던 중국인 관광객과 바이어들 목소리도 모두 사라진 지금 이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동대문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중국이 차지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활동하던 BJ들도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중국 바이어들 경우에는 한국에 왔다 갈 경우에 한국에서 14일, 중국에서 14일, 28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 일반 쇼핑객들을 상대로 하는 소매시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불야성을 이루던 대표 밤시장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단축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새벽 4시 반까지 영업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12시까지 영업. 하지만 12시까지 영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고 있지만 실상 저희들은 12시까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시 정도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맡았던 주말 장사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안 오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매장 이 판매하는 식구들이 더 많지 손님이 들어있죠. 보통 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일주일에 6일 근무하거든요. 6일에서 한 4일 정도는 아침부터 오픈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빠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틀 정도는 한팀 미팅 들어가요. 저도 오늘 주말이잖아요. 이 동대문 시장 자체적으로는 점포 임대료를 3개월 동안 20% 이상 깎아주는 자구책까지 내놨지만 인건비에 재고까지 떠안은 상인들은 차라리 폐점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정렬이에요. 직원 내보냈죠? 지금 왜 내보내겠어요? 지금 월급을 못 줄 것 같으니까 시골에서라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불황은 없었는데 메르스가 쌌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심하니까 나와서 개시를 못하는 게 거의 반 이상이 되니까. 이 동대문 시장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힘든 건 비단 도소매 상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국에서 수급해오던 원단 부자재 시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서 패턴이나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외국에서 또 그 구매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이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주변 상인들도 일감이 뚝 끊겼는데요. 우회가 장사 잘 돼야지 일로 수선을 오는데 우회가 장사 안 되면 여기도 안 되죠.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이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이 소매업자들이 산 옷들을 해외와 전국 각지로 실어 보낼 때인데요. 이 동대문 시장이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이 평소 같으면 화물차들은 물건으로 가득 찼겠지만 이제는 바닥만 겨우 채우고 떠나야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일 나와도 좀 모자랄까 싶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식으로 해서 회의도 많이 줄었어요. 택배부터 화물 물류, 또 오토바이 퀵 서비스까지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는 날들이 계속되니 늘어가는 건 한숨뿐입니다. 대책은 없고 그냥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나라만 좋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서 동대문은 이 아시아가 다 좋아져야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답은 없어요. 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동대문 의류업계의 진짜 봄날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